안녕하세요. 어른의 대화법 저자 인파워 에듀케이션 대표 임정민입니다. 요새 참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거, 대화에 대한 거 참 고민이 많으신데요. 제가 13년째 스피치와 소통에 대한 강의와 코칭을 해오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누구나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그리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대화하는 법, 말하는 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공감입니다. 야, 공감 있게 좀 말을 해. 우리 공감하면서 말해야지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 지인이 혹은 친구가 야, 나 서울 생활 정리하고 제주도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마 주위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야, 너 제주도 가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야, 멀쩡한 직장, 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 관두는 거 좀 아깝지 않냐? 야, 근데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죠? 아마 이렇게 뭔가 상대를 걱정해서 물론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또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 서울 생활 많이 지쳤나 보네. 아유, 결정할 때까지 좀 고민 많이 했겠네. 야, 너가 뭐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 그래.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 그죠?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더 공감을 잘한 것 같나요? 자, 우리가요. 말이라는 거는 쉽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이렇게 좀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산다고 고민한 그 친구에게, 지인에게 첫 번째로 대답했던 그분의 말은 사실 그냥 자신의 의견, 일방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을 펼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의 그 지인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듣고 느끼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좀 반응을 보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요, 대화를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은 스피치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는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어떤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때 그걸 펼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반면에 대화는요, 일방적으로 내 의견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있고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마주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펼치는 거고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그동안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펼치면서 그리고 그게 대화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없다면 대화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요, 오로지 섞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는 게 사실 공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꼭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감 얘기할 때 엠파시, 심퍼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시는 그리스 어원의 그 에토스, 감정, feeling, 느낌에서 오는 그렇게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엠파시와 심퍼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감을 한다 그러면 이 단어를 또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엠파시는 앞에 em이 붙는데 이것은 바로 영어로는 in,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파시, 이거는 아까 파토스, 그리스어에서 온 파토스, 감정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감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 상대하고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내 감정이 상대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같지 않은 거예요.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떻게 잘 살지, 이 사람은 얼마나, 친구는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또 새롭게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설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감정, 한심하다든지 그게 뭐 하는 짓이라든지 내 감정대로만 일방적으로, 그죠? 그 감정을 표현해 버리면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하려면요,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를 살피시고 내가 그 감정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sympathy가 또 있습니다. sympathy, 앞에 S-Y-M, sim은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럼 뒤에 pathy는 감정. 그러면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상대가 슬픈 감정이에요. 근데 나도 감정이 슬퍼.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 안으로. 이미 둘이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기뻐? 나도 근데 감정이 지금 기쁜 상태예요? 그럼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상대와 나의 감정이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상황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한 아이가, 자녀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본인은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위로해 줍니다. 아유, 괜찮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공감을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는 과연 엠파시일까요? 아니면 심퍼시일까요? 자, 제가 오랫동안 정말 수천 명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코칭을 하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직업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우수 학생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항상 칭찬만 받은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공부한 만큼 실력이, 점수가 나왔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는요, 아이한테 야, 너가 더 노력을 해야지. 뭔가 좀 부족하게 했네. 야, 내가 그때 보니까 너 잠깐 놀고 막 만화책 보고 이러던데. 그래 갖고서 너 그 성적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요. 부모님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좌절됐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sympathy, 그 자녀와 같은 감정으로 공감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럼 그 감정을 오롯이 공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실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법의학자 한 분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화재 사고가 나서요, 거기에 이제 사망을 하신 그 피해자분들을 이렇게 부검을 하게 됐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젊은 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하나 있는 그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사실은 굉장히 홀로 그 성장 과정에서 지내왔다고 해요. 보육원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입양이나 파양도 한 2번씩 그저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부검을 해보니까요, 혼자 남을 그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슬픔 때문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아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그 불길에 아이를 막 지키려고 엄마가 뛰어들어서 보호했는데 아이는 살았고 엄마는 이제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사망을 한 사건인데 그걸 부검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부검을 했던 법의학자분이 그걸 보고 본인도 홀로 자라서 얼마나 혼자 될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안타까운지 슬픈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엄마도 우리 아이가 혼자 남겨진 것처럼 홀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심퍼시, 그 감정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불길에도 완전 절규하면서 그 슬픔의 눈물을 계속 흘렸던 거죠. 그렇다면 법의학자는 그런 경험은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망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그 상황에 그 대상의 감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 의견을, 주장을, 생각을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감정이 어떤지 살피신 다음에 내가 똑같은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그 감정이 나한테도 있다면 심퍼시, 공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경험은 없지만 내가 그 감정을 그대로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 상대의 감정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는 이런 엠파시, 공감의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이렇게 감정을 다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경험일 때는 우리가 그냥 심퍼시,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 되지만 다 그 경험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공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엠파시의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감정을 이런 서로 공유한 조직 같은 경우는요, 관계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떤 재정의 수입도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공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은요, 상대방한테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다가가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가 이 공감만큼이나 좀 강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과인데요. 한번 최근에 누가 나한테 뭔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실수를 해서 사과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상대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고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고 긍정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거보다는 사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뭔가 좀 막막하고요. 내가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덜컥 화를 더 내거나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조금 두렵거나 겁나거나 이런 감정이 들진 않으신지요? 혹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해야 돼? 그냥 이런 거 이러면서 좀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감정들을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상대의 발을 이렇게 밟거나 어깨를 부딪히거나 이런 일상의 작은 실수부터요, 뭔가 사회적으로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한 잘못까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새 뉴스를 보면요. 항상 누군가 어떤 큰 일을 저질러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공인이 실수를 저질러서 막 방송에 나와서 뭔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죠? 후폭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건 사과가 아니다. 그냥 면피를 피하는 것뿐이다.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아론 교수에 따르면 그분은 사과하는 과정을 4단계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여기서 1단계에서부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애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실수가 있었다면, 만약에 제가 좀 실수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조건부를 붙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제가 주었다니 유감입니다. 이러면서 뭔가 좀 잘못을 축소하고 유감이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유감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교만한 태도, 이러한 겸손하지 못한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사과를 할 때는요, 확실히 제대로 100% 내 실수다, 과오다 라고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했으면요, 두 번째, 후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래서 너무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고 좀 뉘우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해명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인정도 했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후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상황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것 때문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연, 그 연유를 내가 밝혀줘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왜 저질렀는지 그 배경이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단계 인정과 2단계 후회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해명을 먼저 해버리죠. 그러면 뭐야 변명을 하고 있네 저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후회 단계가 없이 해명을 하면 변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인정과 후회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셔야 비로소 해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래서 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상대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배상의 단계입니다. 네, 내가 해명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물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이라면, 예를 들면 법리적인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거면 뭐 그거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든지 물론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혹은 가족관계라든지 대인관계 내에서 실수나 잘못을 할 때는 뭐 그런 큰 금전적인 돈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는 내가 이거 너무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한데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마음에 좀 담기가 불편해서 이걸 좀 선물을 하나 하고 해주고 싶은데 어때? 괜찮겠어? 이러면서 간단한 선물이나 혹은 뭐 밥 한 끼 사는 이런 걸로라도 배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둘의 관계가 앙금이 쌓이지 않고 그 어떤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자존심을 좀 구기는 일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서 사과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상대의 반응이 어떨지 불안하고 그죠? 막막하고 해서 사과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과는 이렇게 갈등이나 어떤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책임을 지는 이 태도를 보인다는 건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후회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굉장히 겸손한 행위라는 거,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러한 좀 불편한 상황,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과를 좀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과라는 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뭐 사과를 해야 돼? 이러면서 뭔가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상대가 반응이 어떨지 막 화를 더 낼 수도 있고 내가 사과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을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참 사과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과는요, 실제로 대화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분은 사과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코칭을 받으셨던 한 리더분이 있었습니다. CEO분이 계셨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그 코칭 시간에 좀 늦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약된 시간보다 이제 늦게 오시기 때문에 미리 저한테 물론 연락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코칭은 상담을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그 예약된 시간에 새로운 분을 코칭을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안 하는데, 그 대표님이, 리더분이 늦으신다고 해서 그 찰나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오셨나 봐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밖에서 막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는 이제 밖에 계신지 몰랐어요, 그 대표님이. 근데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끝나니까 이게 벌써 들어오신 거예요, 불쑥. 그러더니 아니, 이거 제 시간 아닌가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도 그 순간 오셨었네. 대표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침착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담 오셨던 분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대표님하고 코칭을 잘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나중 돼서 그 대표님이 내내 본인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낸 게, 그리고 불쑥 들어와서 그 상황을 좀 불편하게 만든 게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는 좀 불쑥 그렇게 들어가서 화를 내서 좀 죄송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만 참으면 됐었는데, 그때 내가 좀 기다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 좀 격해졌다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명을 하셨습니다. 오는 길에 본인이 오늘 코칭 때 조금 우리 코치님한테, 대표님한테 도움받고 싶은 걸 좀 이런저런 걸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두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그 차길이 너무 도로가 막혀서 또 내내 오는 내내 지각을 하니까 시간 약속을 못 지켜서 조마조마하는데 차까지 밀렸지, 자료도 제대로 못 챙겼지 하니까 내내 오시는 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 사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말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대표님의 해명까지 들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아, 충분히 그러실만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또 저도 공감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기프트콘 선물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좀 마음 푸시고 다음 때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누가 보면 그 밑에 따르는 직원들도 너무 많고 누군가에게 다 존경을 받고 많은 어떤 지식권, 그죠? 뭔가 내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계신 리더나 대표님들이 오히려 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관계에 있어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 막 이 사람을 무조건 질책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안 좋게 말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과의 4단계, 인정, 후회, 그리고 해명, 배상까지 이 단계를 좀 기억하셔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좀 사과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는요, 언제 한다? 좋을 때보다는요, 갈등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실수했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이런 위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이자 아주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사과하기를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요,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오롯이 들어가서 같이 감정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갈등이나 위기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성격인데요. 우리 사람마다 성격이 너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성격대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통하는 게, 대화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의도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의도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그런 줄 몰랐는데 성격대로 막 행동과 말이 나가니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대화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내 성격에 기인한 대화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조금만 알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과 좀 현명하게 소통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드릴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차량이 내 차를 탁 들이박았습니다. 뒤에 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죠. 떳떳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랬을 때 크게 사람에 따라 5가지 성격에 따라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격의 캐릭터를 좀 이름을 재미있게 붙여봤거든요. 첫 번째는 화끈이라는 캐릭터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성격이 내가 화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끈이는요, 상대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거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일단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요, 거칠어요. 아니 지금 운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막 인상을 굽히고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말도 아주 험한 말이 나오죠. 욕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운전 똑바로 못해요? 언성을 높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화끈이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만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이 성격인데요. 포용이는요, 일단 상대방을 좀 걱정을 해요. 상대방을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와서 상대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상대가 100% 잘못한 거긴 하지만 이 교통사고라는 건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이는 뒷차량이 실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다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먼저 걱정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성격입니다. 나는 화끈이었나? 포용이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둘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자, 그럼 나는 침착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침착이는요, 이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와서요, 차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보험 처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끈이처럼 막 상대를 탓하면서 막 화를 내지도 않고요. 포용이처럼 그렇다고 이 사람을 너무 배려하거나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차대로 어느 정도 지금 차가 파손이 됐는지 상태 보고 보험 처리하시죠.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고 난 상황은 똑같은데 진짜 사람 성격마다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유형인가? 솔직히 성격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는요, 일단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리고 나서 뭐 누구를 탓하거나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어떡하지? 사고가 났네? 큰일이다. 하면서 그냥 자기 감정을 오롯이 자기가 느껴요. 이 사람한테 막 차주한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왜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뭔가 재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혼자 읊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성격이죠. 자, 마지막은요, 끄덕이 성격입니다. 끄덕이는요, 일단 끄덕끄덕. 일단 상대의 약간 상태를 먼저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뭔가 제안을 먼저 해요. 그럼 네, 뭐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그냥 수긍하고 좀 협조하고 타협을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동일한 성격인데도 이렇게 다르죠.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성격이신가요? 화끈이신가요? 포용이신가요? 아니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말과 행동해 왔는가?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예시로 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이라는 분이 교류분석 심리학에서 좀 이야기를 하신 내용인데요. 에릭 번에 따르면요, 우리 사람의 자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모자, 두 번째는 어른자, 세 번째는 아이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화끈이와 포용이 캐릭터는 부모자에서 성격이 강하게 나가면 화끈이, 좀 부드럽게 나가면 포용이 캐릭터로 나가는 거고요. 어른자에서는 침착이 캐릭터, 성격 하나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자에서는 내가 솔직히로 그게 좀 내가 느끼고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좀 수긍하고 내가 그걸 좀 타협을 하고 협조하느냐, 좀 숨기느냐, 이렇게 끄덕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성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캐릭터인데,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캐릭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자아는요, 한 가지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아침에 외출했을 때 내 자아,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내 자아가 같은 사람 있으신가요? 혹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아가 똑같은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서는 내가 만약에 상사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하 직원한테 화끈이 캐릭터로 막
부모자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오면은 와이프한테는 혹은 남편한테는 막 애교를 부리면서 그죠? 솔직히 캐릭터로 아이자가 돼서 되게 부부 사이가 또 좋은 분이 계세요.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엄격했던 건데 집에 와서는 또 되게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나 지인하고 만날 때는요, 아이자로 혹은 솔직히 캐릭터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 알겠어. 그만해요. 왜 이렇게 잔소리야.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막 짜증을 내고, 그죠? 부모님이, 엄마가 뭘 알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랑 다르지. 이러면서 뭔가 좀 부모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적하는 것처럼 부모자로 화끈이 캐릭터로 또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자아가 고정된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혹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아 상태와 내가 나가는 성격의 캐릭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자아 상태지? 내가 지금 어떤 캐릭터인지? 이거를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이런 자아 상태네? 이러한 캐릭터네? 라고 이렇게 또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이런 자아 상태나 이러한 성격을 지금 막 알아차리고 있어. 근데 그대로 나갔다가는 싸움 날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대화 패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캐릭터마다 조금 티키타카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상대가요 침착이 캐릭터로 나왔을 때는 내가 침착이 캐릭터로 나가줬을 때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대화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회의합시다 하고서 모였어요. 그럼 회의할 때는 침착이 캐릭터로 그죠?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솔직히 캐릭터가 나와요. 부장님, 어제 뭐 잘 들어가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혹은 뭐 내 위에 상사가 아니어도 다른 거래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뭔가 즐겁게 다가가려고, 재밌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했다가는요, 이 사람은 지금 침착이 캐릭터로 빨리 회의를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케미가.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아니, 일을 왜 이렇게 진지하게 못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상대가 침착이 캐릭터일 때는 내가 침착이 캐릭터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상대가 솔직히 캐릭터로 나올 때, 그러니까 솔직히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좋은 감정이든 뭐 나쁜 감정, 슬픈 감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감정을 막 드러내고 표현하는 솔직히 캐릭터로 상대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포용이 캐릭터로 그걸 좀 맞춰주고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감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상대가 어떤 슬픈 감정이다. 그럼 그랬어 많이 슬펐겠다 라고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의 캐릭터로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감정을 나누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나 지금 힘들어 이랬는데 야,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드냐? 야, 너만 회사 생활해? 이렇게 말하면 그죠? 감정을 제대로 내가 포용이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감정이든 솔직히로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포용이 캐릭터로 그거를 조금 보듬어주고 내가 이렇게 위로해줬을 때 혹은 같이 기뻐했을 때 대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끈이 캐릭터. 상대가 막 화끈이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끄덕이 캐릭터로 맞춰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 대화가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끈이는요,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라떼는 말이야. 그죠? 라떼, 그리고 꼰대,
혹은 어디 뉴스에 갑질 사건, 갑질력, 갑질남 뭐 이런 뉴스들이 뜨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화끈이 캐릭터로 막 이 사람을 질책하고 혼내고 막 어떻게든 이 사람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면서 막 나오는 그런 성격이에요. 굉장히 대화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사람이 화끈이라고 나도 화끈이, 당신은 뭐야? 뭐 앉으면 당신은 실수한 거 없어? 이러면서 같이 막 싸우게 되면, 그죠? 그거는 뭐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이 상황을 잘 풀어가려면 처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는입니다. 처음에는 끄덕이로 좀 이 사람을 내가 좀 수긍을 해주고 협조를 좀 해줘서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이 너무 막 폭발할 수 있는, 혹은 분노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조금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조금 수그러질 때까지는 내가 좀 끄덕이로 이 사람한테, 그죠?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서 이렇게 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인간 대접을 해줘야 돼? 나도 똑같이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런 경우를 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가게,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많은 고객들, 손님들을 맞이하잖아요. 좋은, 매너가 좋은 손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막 라떼, 갑질하는 손님들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사장님이 무조건 경우 없고 상식에 벗어나고 막 갑질하는 그 고객을 무조건 내쫓고 안 좋게 대응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태도가 잘못된 건 알지만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고, 또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면 이거는 내 종업원이나 우리 매장이나 주위 손님들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끄덕이로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이분을 좀 맞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현명하게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의 이 태도와 행동에 반발심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무례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무례하게 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통쾌할 수는 있어요. 그 잠깐의 순간이. 근데 결과가 나한테 그리 좋은 결과가 아닌 일들이 훨씬 많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러한 선택을 좀 현명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요, 내가 요리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요리를 잘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막 그 블로거들의 레시피를 막 찾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그 조리법도 보면서 내가 막 요리를 해봅니다. 뭐 유튜브 보면서 그 레시피를 따라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요. 그것처럼 대화하는 게 좀 막막하다.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잘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대화 패턴이 조금은 레시피처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대화를 왜 하나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세요? 할 일 없어서 대화하세요?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싫어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이, 뭔가 불편한 상황, 갈등이 불거지는 그러한 이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 미워서라기보다는, 그죠? 특히 아주 가까운 가족을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미워하는 분 계세요? 증오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 너무나 좋은데 그 어떤 이슈로 애들 교육 문제, 집 이사 문제, 뭐 이직 문제, 뭐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많은 그 문제를 서로 잘 풀어나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서로 안 좋은 말과 행동이 나가다 보니까, 그죠? 그 상황은 더 안 좋게 더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는 항상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목적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이슈는 여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풀어나갈 때 좋은 방식으로 좋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지. 이게 본질인데 이 안 좋은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설사 어떠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이가 나빠질 정도로는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험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패턴을 조금은 활용하셔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건요, 누구나 하죠. 하지만 어떤 말을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선택해서 태어나오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태어난 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말은요, 어쨌든 우리가 태어났고 누구나 말은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좋은 말이 나가냐?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싸우는데요. 이 사람이 설사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떠한 말로 이 사람한테 대응할 건지 역시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건요, 상대가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할 건지 대응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누구와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건지 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정리해 드려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말이 아닌 우리를 위한 말을 선택하자. 그러면 좀 더 어른답게 말하실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 사람들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